그런 엔비디아가 이제 상용화까지는 너무 멀다. 뭐 심지어는 그 돈을 만들어내는 걸 보는 데까지 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이제 또 양자컴에 대해서 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엄청 많이 투자를 해놓은 투자자들이 마음이 너무 아픈 상황이 또 돼버렸거든요. 그렇죠. 그 사이에. 그 이 얘기도 좀 해볼까요? 양자컴도 좋습니다. 2025년 CES의 화두일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직격탄을 맞고 무너져 네. 내릴 줄은. 제 찬물을 완전히 끼얹은 거죠. 네. 자, 두 가지 의미에서 엔비디아 젠슨 황의 발언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자 컴퓨터는 사실은 양자 컴퓨터는 예를 들면 농구를 잘하는 선수고 그다음에 전통 컴퓨터는 축구를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역할이 분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 컴퓨터가 많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전통 컴퓨터 시장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엔비디아에게로 볼 때는 장기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젠슨 황이 이기적 발언을 했다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그것을 해서 찬물을 좀 끼얹은 부분도 없잖아 있고요. 비슷한 얘기는 딥마인드의 대표 이번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던 2024년 하사비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양자 컴퓨팅이 할 수 있는 거를 AI가 발전해서 복잡한 계산을 할 수 있는 AI가 알고리즘을 만들어낸다라면 전통적인 슈퍼컴퓨터에서도 언젠가는 5년 안에 10년 안에는 양자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것을 전통 컴퓨터도 할 수 있다라고 하사비스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양자 컴퓨터로 바람을 일으킨 것은 구글의 필로우 칩이잖아요. 이것을 만든 구글의 딥마인드도 양자 컴퓨터가 언젠가는 상용화가 되겠지만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그때쯤 되면은 일반적인 전통 컴퓨터도 AI 기술에 의해서 충분히 흔히 쉽게 해서 대결해 볼 수 있다. 경쟁해 볼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누구도 이건 부인하지 않습니다. 양자 컴퓨터에 대한 전문가들은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될 때까지는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는 얘기는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젠슨 황은 그거보다 곱하기 2를 한 거잖아요. 15년은 좀 더 빠르고 30년은 조금 늦으니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사람들 그럼 20년이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해준 거죠. 저는 20년까지는 걸릴 거라고 보진 않지만 앞으로 5년 안에 상용화된다는 건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양자 컴퓨터의 핵심은 너무나도 투자하시면서 잘 아실 거예요. 하나는 비트와 큐비트를 분리하는 거잖아요. 비트라는 건 0과 1인 거고 우리는 0과 1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 이것이 CPU든 GPU든 순차적으로 들어가죠. 우리가 CPU는 이거를 정말 일렬로 세워가지고 들어가는 거고 GPU는 0과 1을 여러 군데다가 막 집어있는 12차선 만들고 20차선 만들어서 0과 1을 막 집어있는 거라면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라는 건 뭐냐면 얘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 이걸 우리가 중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중첩의 특性때문에 이 친구는 동시에 많은 것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많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암호를 푼다든지 또는 뭐 최적화를 푼다든지 최적화 문제라는 게 그거거든요. 예를 들면 LA에서 뉴욕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알아보자. 그러면 일반적인 도로의 상황들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일반적인 전통 컴퓨터는 0과 1을 계속 모든 길의 가능성이 몇 개가 있겠어요. 뉴욕에서 LA까지 가는 건 제가 보기에는 한 10,000개는 있을 거예요. 길이. 10,000개를 갖다가 다 테스트 해봅니다. 빠른 속도로. 그래서 요 길로 가면 현재 교통 상황에서 맞아요. 근데 내일 자고 나면 달라지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계속 바뀌겠죠. 자, 근데 양자 컴퓨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 0과 1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얘가 동시에 가가지고 예를 들면은 10,000개의 가능성을 동시에 한번 테스트 해봅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은 빨리 풀면서 최적의 길은 이거예요. 이래서 최적화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고 암호도 익숙하게 푼다는 거고 또는 자원 개발할 때도 많이 쓰이죠. 석유가 어디에 묻혀 있을까? 절로 들어가서 시추를 해야 가능성이 높을까? 이쪽 가야 높을까? 그럼 자, 시추 한번 우리 30번씩 다 해봅시다. 이거 하는 것보다 이 가능성들을 양자 컴퓨터로 푼다라면 자원 개발의 속도를 좀 더 빨리 낸다든지 또는 신약 개발할 때도 우리가 분자와 분자, 단백질과 단백질 간에 있어서의 상호작용이라는 경우의 수는 정말 수억 개가 있으니 어떤 조건에서 상호작용을 했을 때 얘가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지를 양자 컴퓨터로 계산해낸다. 이건 훨씬 더 빠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양자 컴퓨터의 가능성들이 존재하는데 문제는 이 중첩이 자, 이게 그럼 너 지금 현재는 0인지 1인지 나한테 알려줄 수 있어 하는 순간 중첩이 깨져요. 중첩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는 엄청난 자기로 그러니까 전자기장으로 이 중첩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0개 정도의 큐비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웬만한 집차만한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거를 지금 이 중첩 상태를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계산이 빨리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게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뭐 초저온에다가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초전도체까지 뭐 연결해서 이 중첩을 유지하려는 기술에 따라서 이 양자 컴퓨터 회사들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마이너스 250도 막 이렇게 유지해줘야 되고요. 조금의 변화, 정말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 조금의 변화가 아닙니다. 진짜 눈으로 볼 수 없는 조금의 변화에도 중첩은 깨져요. 이 중첩을 유지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 양자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얘네들이 오류를 동시에 막 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양자에도 큐비트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큐비트까지 영향을 줘서 주는 것을 그 노이즈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줄여주는 알고리즘 계산법 이것도 하나의 뭐 양자 컴퓨터를 상용하기 위해서 넘어야 될 산입니다만 이건 많이 지금 해보고 있어요. 근데 이 중첩을 유지하는 게 어려운데 이번에 구글의 필로우가 했던 건 뭐냐면 중첩 상태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얘네가 손바닥만한 데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100개가. 다른 곳은 이 100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주변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집채만 했는데 집채만한 양자 컴퓨터가 있었는데 양자 컴퓨터를 제일 먼저 이렇게 100개 들어간 거는 구글이 먼저 한 게 아닙니다. 구글의 놀라운 점은 이거를 손바닥만한 칩 안에 집어있다는 거고 이것이 극초 저온도 아니고 특별한 자기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이것이 기술인 거죠. 이것이 엄청난 구글의 기술인데 구글이 여기다 몇 개 집어있습니까? 100개 집어있어요. 구글도 밝히고 있는 상용화의 목표할 때 큐비트는 100만 개예요. 지금 100개인데 네. 100만 개요? 네. 그런데 한 개를 추가할 때마다 컴퓨터 성능은 2배로 증가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큐비트 100개로 뭐 일반 그 컴퓨터 계산하는 10의 24승 연이 걸릴 거를 2여가 걸릴 거를 2여스가 될 것을 5분 만에 풀었다라는 거잖아요. 100개도 이런데. 근데 물론 여러분, 그럼 100개로서 상용할 수 있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축구 잘하는 선수하고 농구 잘하는 선수를 비교한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이 여우와 학이 음식을 먹을 때처럼 학이 잘 먹는 거 가지고 계산해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우가 잘 먹는 걸로 계산해봐 이렇게 그렇죠. 하면은 비교가 안 되는 것처럼 정확한 비교는 사실은 아니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구글 또한 100만 개의 큐비트가 들어가는 칩을 막 개발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100만 년이 걸릴 건 아니에요. 이미 100개를 만드는 걸 노하우를 갖췄기 때문에 여기에 빠른 속도로 구글 한 5단계나 6단계 정도가 있으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요 5단계, 6단계 갈 때까지만 해도 이게 정말 의미에서 상용하죠. 그런 의미에서는 적어도 5년에서 10년은 걸릴 수 있다는 게 구글의 판단인 거고 젠슨하게 볼 때는 그거 아니 20년 걸릴걸? 왜 또 100만 개가 작동하는 큐비트에서 큐비트 알고리즘이라는 것 이걸 만들기 위해서도 엄청난 또 시간이 걸릴 거야. 그렇기 때문에 20년은 걸릴 거야.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젠슨하고 조금 과장했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양자 컴퓨터에 있는 전문가들이 미국의 블룸버그라든지 월스트리트저널이나 파이낸셜 타임즈에 인터뷰한 거 보면 10년은 걸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큐비트가 윌로우가 나온 이후에 나온 인터뷰에서 구글의 윌로우가 그러면 뭐 빠르면 또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진행될 수가 있으니까 뭐 5년에서 7년 걸린다고 치더라도 아직 5년에서 7년 뒤에 매출 나올 기업의 주가가 막 1,800% 오른다 이런 건 제가 보기에는 밈이죠. 이거는 조금 그렇네요. 기대치가 물론 테슬라도 FSD가 내년에 될지 내후년에 될지 잘 모르지만 이 기대치라는 것이 그랬기 때문에 정말 뭘로만 건드려도 얘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하게 이 양자 컴퓨터는 앞으로 매출이 나려면 5년에서 10년 걸리는 거니 물론 D-Wave 같은 사람은 이미 매출 내고 있어. 그 매출 내고 있는 거는 양자 컴퓨터로 매출 내고 있는 게 아니죠.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있는 중간 기술 알고리즘으로 이걸 가지고 석유 시추회사라든지 제약회사를 도와주면서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 그 뭐 D-Wave 작년에 4분기 매출이 180만 달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억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막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것 그리고 5년 뒤에 뭐 배울 걸 갖다가 지금 이제 분기별 매출이 30억인 한국 돈으로 이런 회사가 주가가 뭐 500% 600% 오는 거는 당연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이거 앞으로 20년 걸리겠네. 그럼 주가가 40% 떨어지는 건 저는 매우 정상적인 주가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게 그러니까 기대치에서 움직이는 성장률에서도 주가는 움직이죠, 당연하게. 성장률과 실제로 성장에 대한 기대치와 성장을 곱하기 해서 주가가 형성된다는 우리가 단순한 논리로 따진다면 성장 기대치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이해 가지만 펀더멘탈이 안 바뀌고서 기대치만이 증폭될 경우에는 미세한 시장의 의견 변화에도 주가는 출렁일 수밖에 없다. 근데 저는 그게 좀 신기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밈인데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와닿죠. 막 뭐 15년 뒤에 될 건데 막 1000% 이렇게 오른다 그러면 말이 돼 이런 생각이 들지만 들어보면은 조금 생각해 보면 다 젠슨왕이 얘기하기 전에도
추론이 가능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사실은 많이 투자했느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미국의 이제 증시에서 들을 때 스마트머니라고 하는 것이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 거고 덤프머니 이런 참 자존심 상하긴 한데. 자존심 상하게 하지만 이거 민간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통계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이 압도적이에요. 우리나라 뭐 4.5조? 예,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압도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 기관 투자자들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았고 테슬라 주식이 막 치솟았던 것도 민간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도 움직였지만 기관 투자자도 같이 움직였거든요. 아,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도 포모가 발생하면서 그러면서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애널리스트들도 긍정으로 불리시하게 입장이 변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마구사재기하면서 테슬라 주식이 최고 신고가를 갱신했던 것이지 결코 테슬라의 최고 신고가는 민간 투자만으로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밈 주식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거의 90%의 머저리티가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두 가지 해석도 가능해요. 기관 투자는 아무래도 개인 투자가보다는 전문가들이 투자를 할 거고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도 뭐 얘기를 해야죠. 왜 스마트머니하고 덤연이라고 이렇게 비하해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그들은 단기 성과를 추구하기 때문인 거죠. 기관 투자자들은 매년 성과를 가지고서 평가받아야 되고 이걸 가지고 차익 실현을 해서 투자한 사람들에게 나눠도 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단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3년 뒤에 5년 뒤에 잘 될 기업에게 투자한다. 이건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워렌 버핏도 성장 중심의 뭐 이런 가치 투자를 한다. 저는 워렌 버핏 투자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경영자라고 생각해요. 가가지고 워렌 버핏이 엔서 해서 그 기업은 경영진 바꿔버리잖아요. 경영 철학 바꿔버리고 경영 방법 바꿔버리고 사업 방향 바꿔버리고 투자자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가치를 바꾸기 위해서 경영 전략에 대한 자문을 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가치 투자라고 보느냐? 저는 절대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이거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거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속성이 있는 거고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도 정말 기업가로서까지 변해갔던 버핏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존재하는 거고 사실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1월 들어서는 기관 투자자들은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명확하게 스마트머니는 빠지고 있고 네. 덤머니는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덤프머니는 지금 바이더 DB라고 지금 가슴에다 새기고 이거 떨어져서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기관 투자자는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물론 기관 투자자가 항상 옳은 것이 아니에요. 단기 성과 때문에. 단기 성과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추는가는 정말 이건 뭐 천재도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또 약간 밈 트렌드가 좀 한동안 있었잖아요. 네. 그냥 잠깐 이렇게 동승해서 먹고 양자도 있었죠. 한국에 또 연초부터 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인가요? 그거 뭐 자회사 했다고 하니까 로보틱 주식들 하고 올라가는데 여러분 로보틱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적으로 돈 벌려면 양자 컴퓨터처럼 5년, 10년은 아니지만 최소한 2년은 있어야 됩니다. 최소 2년.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 손가락으로 이거 공 못 잡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공장에서 하니스 작업을 합니까? 그게 진짜 어렵대요. 손가락으로 공 잡는 거가. 그러니까요. 어렵대요. 저도 이 볼펜 떨어지면 놓쳐요, 가끔은. 여러분도 놓치잖아요. 근데 로봇이 놓치면 여러분 저거 뭐야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걸 공장에서 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지고 자꾸 와가지고 막 방긋 웃고 막 인간처럼 생겨가지고 사랑해 이게 아닌 이건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니에요, 여러분. 휴머노이드 로봇은 산업용 로봇이고요. 가정에 와서 차 끓여주고 반려동물 고양이 살펴주고 저도 그럼 좋죠. 근데 이런 거는요 제일 늦게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가장 큰 공간이 가정이기 때문에. 근데 공장은 여러분 규정돼 있어요. 이거대로 움직이지 않고 저렇게 움직이면요 사고 나요. 사고 나는 게 공장이고 그만큼 인간도 대단히 인간 작업을 하더라도 그 루트를 정해놨거든요. 요거 다음에 이거 하고 이거 다음에 이거 하고 잘못하면 손가락 다칩니다, 여러분. 여기에 로봇이 들어가는데요. 똑같이 인간의 손가락처럼 움직일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없으면 상업화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 재롱하고 축구 좀 한다. 막 뭐 이거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이 상용화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DOF, 자유도가 어느 정도 인간의 손에 가까워지냐. 왜냐하면 손이 그 정도로 좋아지면요. 어깨나 팔 근육은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손입니다. 손이 디그리가 그 자유도가 좋아진다는 건 나머지는 다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자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누웠다가 갑자기 뒤로 막 이렇게 막 일어나는 거. 뭐 요가 하듯이 요가 자세 보이고 이거 여러분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요가 자세 한다고 해서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손이 가장 중요합니다. 손. 네. 근데 아직은 집게 수준. 네. 그러니까 집게, 그보다는 더 많이 발전하기도 하죠. 제가 독일에서 한 10몇 년을 살았었는데, 독일 가면 치과 가면 항상 얘기해요. 저희 치아를 보면 치과 선생님이, 너 이거 독일에서 안 했지? 이거는 독일 사람이 할 수 없는 경지의 손기술이야. 우리나라 손기술. 예, 그러니까 이거 너 한국에서 했겠지? 이렇게 반드시 물어봐요. 저 치과 가서 한 열 몇 군데를 가봤지만 그렇게 얘기 안 하는 의사를 못 봤어요. 독일 사람들은 여러분 이 손가락이 특히 이쪽 유럽 사람들 액기 손가락 이쪽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병아리 감별사도 한국에서 수입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병아리 감별사로는 유럽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손감각이 한국 사람이 달라요. 훨씬 양궁도 좋아요. 잘하고 네. 활도 잘 쓰고. 그래서 활도 잘 쓰고 쓰고. 양궁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술도 로봇이 뛰어나고. 인간 손을 닮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동양 사람 손처럼 만들어야죠. 최소한 서구 사람 손 정도는 돼야 이걸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소한 그 정도는 돼요. 그 정도는 돼야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현실로 좀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어쨌든 투자의 기회를 잡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난해 박사님을 뵀을 때 이제 테슬라 주가는 사실 지금 주가의 거의 한 절반 가까이 않았었을까 그렇죠. 싶어요. 저는 그 그렇죠? 당시 막 테슬라 주가 사러 갈 때 사람들한테 욕 먹었어요. 뭐 오르지도 않는 주가를 갖다 계속 사라 그런다고. 그래서 박사님 나오셨으니까 먼저 일단 뭐 CES도 CES지만 테슬라 주가 전망도 안 듣고 갈 수가 없죠. 저는 우선은 이번에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최소한 제가 뭐 저는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1월 말이죠. 주가 떨어질 겁니다. 우선은 뭐 자동차 딜리버리 숫자도 좋지 않았고 우선은 자동차를 특히 모델 Y 주니퍼 그러니까 오스먼 이펙트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하기 위해서 밀어내기 위해서 할인을 많이 했고요. 할인을 많이 한다는 건 판매 가격이 줄었기 때문에 아무리 테슬라가 매 분기별로 생산 비용을 낮추고 있다 할지라도 마진율이 줄었다라는 거잖아요. 자동차 부분의 마진율은 확실하게 줄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메꿔주겠죠. 에너지 부분에서 11기가와트라고 하는 4분기 때 정말 압도적으로 경이로운 수준의 에너지 부분을 에서 매출 냈지만 이것이 자동차 부분의 매출에 비해서는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겠지만 자동차 부분에서 특히 월가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은 스마트머니는 자동차 부분만 해서 특히 CO2 매출권 판매권을 빼놓고 이 자동차 매출의 순이익률을 보기 때문에 이 순이익률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주가는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델 Y 주니퍼의 판매는 이 컨퍼런스 콜 있는 다음 날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나름대로 테슬라도 주가를 올리고 싶으니까 네. 그걸 지금 올리면 다시 떨어질 걸 왜 팔겠어요? 그래서 곧 임박했다는 얘기들 주니퍼의 판매가 임박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반드시 제 느낌에는 1월 달 말에 주가가 내려갈 거고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모델 Y에 대한 시판을 시작하면서 방어 전략이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테슬라의 주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트럼프 랠리에 의해서 펀다멘탈의 변화 없이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 투자자들도 포모가 발생하면서 이때 안 사면 안 되겠구나. 즉 대단히 좋은 경영 환경이 만들어지겠구나라는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극단적으로 높아지면서 올라갔던 거고 변동성은 계속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발표됐을 때 기대치 이하가 될 경우에는 되게 큰 변화폭을 발휘하면서 조정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모델 Y를 발표한다면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선 가장 큰 거는 두 가지가 이번 올해 테슬라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봅니다. 하나는 매크로고요. 매크로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이 있죠. 트럼프 정부가 이행 정부가 들었었을 때 정말 저는 이렇게 쓰겠는데 무식하게 60%라는 일반 관세를 도입한다면 저는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아무리 달러가 강세가 된다고 할고 위안화가 평가절하된다 할지라도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저는 불법 이민자들이 범죄를 저지른다 그럼 그들을 추방해야 된다. 이건 저는 동의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미국의 많은 불법 이민자를 여러분 구별하셔야죠. 하나는 언도큐멘트 이민자가 있고 도큐멘트드 이민자가 있어요. 그 도큐멘트는 뭐냐면 사회보장번호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불법 이민자라도 미국에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일합니까? 건설업, 조경, 요식업 이런 데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분들이 뭐 100만 명이 됐던 얼마가 됐던 갑자기 다 나가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분들은요 월급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다 씁니다. 저축 못 해요. 자, 이분들에 의해서 그럼 100만 명이 일자리가 나가니까 그럼 나머지 소위 말하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백인들이 여기다 일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 인건비가 너무 낮거든요. 인건비를 올리게 되면 물가도 올라가게 되죠. 여기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소비가 위축될 수 있죠. 이분들은 100% 소비했던 분이니까. 네. 이러한 변수 때문에 페드도
공식적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트럼프에 들어왔을 때 경제적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해소가 될 때까지는 저는 주식시장 자체는 테슬라가 아무리 잘해도 매크로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받을지는 저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분명하게 이 부분이 중장기적으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그다음에 이민자를 하는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는 그 부정적인 효과가 해소되면서 미국 경제가 매우 좋아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 불안정성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테슬라 주가를 억누를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두 번째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언슈퍼바이즈드, 즉 테슬라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좋은 점 뭐냐면 주마다 허가를 받아야 될 자율주행을 언슈퍼바이즈드 비인간 감독하에 한다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 자율주행이죠. 이 부분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한번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 이 트럼프 인수위에서 나왔던 발언이고 이거 법 바꾸는데도 최소한 6개월 걸립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바로 실행되지는 않죠. 근데 이 6개월 동안 연방정부가 하더라도 반드시 테스트 데이터를 제출해야 돼요. 이걸 했더니 사고율이 어떻더라. 사고가 어디 어느 지역에서 좀 낮더라. 여기에 대한 개선 방향은 무엇이다. 웨이모도 그걸 제출했어요. 제출했기 때문에 웨이모한테 샌프란시스코에서 허가권이 나온 거예요. 그럼 테슬라도 이걸 건너뛸 수는 없거든요. 네. 주별로가 아니라 연방으로. 근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욕타임즈는 아마 특파원 2명 정도는 파견할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두 명이 뭐 20명 파견할 거예요. 일론 머스크 이때 까야지 막 이러면서 워싱턴 포스트, 뭐 CNN 방송, 뭐 CNBC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미국에 있는 방송들만 오겠어요. BBC도 갈 거고요. 우리 또 한국에 잘 나가는 KBS도 갈 겁니다. 가서 이거 다 촬영할 거예요.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실수하는 거 찍어서 방송하면은 빅히트고, 페이지 트래픽이 엄청나게 나올 거고, 사람들 관심 있게 우우 볼 텐데, 테슬라를 비판하던 반대하던. 그러니까 즉,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서 공개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도 저는 2026년엔 잘 될 거고, 2027년엔 잘 될 거라고 보거든요. 테슬라의 FSD 발전 속도가 2024년 초반에 버전 12가 나왔는데, 11월 말에 버전 13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는 대단히 빠른 속도고 이것의 간격이 점점 짧아질 거기 때문에 2025년에 버전 14가 나올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지만 저는 이것이 안 되더라도 2026년에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테스트를 받을 때 정말 많은 비판을 받게 된다라면 테슬라 주가는 빠른 속도로 최저가를 다시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성공한다면 네. 스타쉽을 타고 하늘 올라갈 겁니다. 이럴 가능성이, 그러니까 테슬라의 주가는 되게 아쉽게도 단순해졌어요. 테슬라의 주식에는 에너지 부분에서 만들어낼 ESS 부분에서 매출도 엄청나게 많을 거고, 일론 머스크도 자동차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동차에서도 모델 Q라는 중저가 모델도 나올 거고, 모델 Y 주니퍼도 성공해야 되고, 여러 요소가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은 FSD가 결정합니다. 그렇게 단순화시켜 버렸어요, 일론 머스크가. FSD를 갖다가 언슈퍼바이즈드로 될 거라고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자 이걸 되는 순간 앞부분에 엔비디아의 구도도 얘기했지만 테슬라만 요동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의 자동차 기업이 이제 드디어 현실화되는구나. 현실화되는데 우리 준비 수준을 보니까 어떻지? 저희 갈람 멀었는데 막 보고 올라오서 저희는 한 3년 남았습니다. 그럼 테슬라는 이제는 현실화됐네. 그리고 연방정부에서 통과까지 시켰네. 중국도 통과시켰네.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에서 지금 테스트를 시작했잖아요. 스위스에서 허가했죠. 자, 그러면 이거 막 들불처럼 아이폰처럼 그런 순간처럼 스마트폰 확산되는 것처럼 확산되면 우리 준비 안 돼 있으면 어떡해? 야, 지금이라도 일론 머스크 만나자. 이러한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FSD의 공개, 텍사스주와 캘리포니아에서 하는 공개 테스트가 테슬라 주가를 모두 다 저는 좌우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만약에 주가가 정말 스타쉽 타고 하늘로 우주로 간다 하면은 그때 봐야 될 거는 FSD의 그 결과 여러분은 그때는 외신들 계속 보셔야 돼요. 사고가 나는지 안 나고 있는지 이게 큰 사고인지 이건 충분히 수정할 수 있는 작은 사고인지 왜냐면 사고가 100% 안 날 수는 없거든요. 일론 머스크도 얘기하는 게 뭐예요? 무사고라는 단어를 안 써요. 인간보다 안전할 거라는 거예요. 인간보다 안전할 거고 올해 내로 그리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인간보다 10배 안전해질 거고 그리고 언젠가는 사고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테스트에서 전혀 무사고라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인간보다 안전한다. 근데 인간은요 정말 이 관용적이지 않아요. 인간이 사고 내면 안타깝다라고 얘기하지만 기계가 사고 내면 마구 혼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회적 관용성이 되게 낮다라는 것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보다 훨씬 더 안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로봇은.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보다 훨씬 안전해야 되는 수치가 나오는지 안 오는지가 테슬라의 주가에 대한 판단을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머스크는 근데 약속을 타임라인에 못 지키지만 방향성은 지킨다고 하셨으니까 네, 네. 그 방향을 향해 가는 거는 그래서 맞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처럼 이제 매달 정액으로 테슬라 주식을 사는 사람에게는 실패해도 나쁠 것은 없다. 왜냐하면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이니까 실패해도 저는 감사하다. 그럼 진짜 IRP 같은 계좌에다가 그쵸 어느 정도 일정 액수를 그냥 매달 담는 거는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전한 전략이네요. 안전한 전략이죠.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은 고민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가를 물론 찍고서 다시 또 많이 내려왔죠. 저는 감사하는 일이라고 좀 감사할 일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차익 실현하는 것도 맞아요. 저는 저의 가족들에게는 다 차익 실현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해주시는 거 왜냐하면 그 투자의 성격이잖아요. 왜냐하면 저희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롱 포지션을 하려고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저희 여동생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큰 돈을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팔아라. 그래서 이걸 팔아서 지금 자금 운용을 해라. 왜냐하면 여러분 항상 여러분 투자할 때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제 말씀을 못 드리는 거는 투자 자금의 성격도 그쵸. 대단히 중요하죠.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뭐 연금으로 하려는 사람들이야 뭐. 그렇죠. 롱으로 정말 내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 롱에도 리스크는 있죠. 뭐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스티브 잡스처럼 암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진짜 총격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요즘 그럴 가능성 저는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롱도 위험성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투자는 위험성 없는 투자는 없죠. 전혀 없죠.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위험성 없는 투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롱을 가져갈 것이냐, 내가 중간중간에 차익 실현을 하면서 세금을 내더라도 세금 내는 건 여러분 너무나도 정당한 거예요. 한국이 예외죠. 25%의 세금이 두렵다? 그래서 뭐 크립토가 맞다? 뭐 그건 이제 판단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25%의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22%의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전략을 짜는 사람이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차익 실현도 중간중간 하시면서 저는 하는 것도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특정 주식에 대해서는 롱을 갖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특정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을 내더라도 그 한 해에 차익 실현을 한다 이런 주식들이 있거든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제가 투자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금이 뭐 얼마나 길게 가져갈 수 있냐, 또 용도가 뭐냐, 네. 뭐 손실을 감내할 수 있냐 이런 거는 완전 손실을 개인적인. 감내할 수 있는 인내심, 정신력도 있느냐도 중요하죠. 여러분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막 가장 좋은 투자는 투자해놓고 2년 뒤에다가 또는 1년 뒤에다가 펼쳐보는 거다. 그럴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내 돈이 1,000만 원이 들어가고 1억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거를 매일매일 열어보고 싶은 게 인간의 심정이죠. 그거는 인간의 사이콜로지, 그러니까 이 심리학을 무시한 발언이에요. 투자해놓고 1년 뒤에 쳐다봐라. 2년 뒤에 쳐다보면 분명히 올라있을 거다. 이거는 인간 심리학을 완전히 무시한, 인간의 존재 자체를 무시한, 제가 뭐 기계예요? 저는 하나 최근에 1년 뒤에 반드시 봐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지금은 주가가 낮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최근에 하나 이렇게 투자 결정을 해서 하는 곳이 있는데 그래도 궁금해요. 막 손이 떨려서 그래도 열어보고 싶고 주가 알아보고 싶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데들이 있거든요. 분명 그런데도 사람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롱도 정신력이 대단히 있어야 됩니다. 네, 아무나 못한다. 아무나 못한다. 네. 그래서 본인의 투자 성향을 자금의 성격도 보셔야 되지만 본인의 이 사이콜로지, 이 심리도 보셔야 되셔요. 네. 내가 막 시시때때로 열어보는 사람이다. 하루에도 10번이고 이거 롱 못하세요. 그거. 아니 그래도 IRP에 담으면은 좀 되긴 돼요. 그거 뭐 강제적으로 롱이 돼버리는 거. 근데 또 그 안에서 또 팔고 사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는. 근데 방금 그 일론 머스크가 공격을 당할 가능성 같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언급을 하셨으니까. 근데 스티브 잡스 이후에 팀 쿡이 이어받은 걸로는 사실 우려가 있었지만 비교적 잘 그래도 극복을 했고. 근데 지금 테슬라 그럼 일론 머스크, 엔비디아 젠슨 왕. 사실 2인자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여건인데 진짜 만약에 그런 기업들은 창업자가 뭔가 이슈가 생기면은 주가가 난리 나나요? 그렇죠. 엄청날 수밖에 없죠. 물론 그 이후에도 저는 충분히 테슬라 같은 게 2인자들이 여러 명이 있거든요. 중국 지금 출신의 부사장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테슬라의 모든 차량의 디자인을 하고 있는 독일 사람이죠. 뭐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FSD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분명히 2인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일론 머스크는 사실 그런 디테일감 강화하는 것보다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방향을 정확하게 엔지니어적인 감각을 가지고
정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스페이스 X도 존재하고 있고 X.AI에 대한 그런 갑작스러운 결정인데 바로 GPU 10만 개를 사가지고 이거를 또 그록이라는 걸 해서 만들어 올 수 있는 거는 저는 기업가로서는 이건 일론 머스크는 정말 세기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스티브 잡스의 가장 뛰어난 지금 경영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영국 정치에도 개입하고 있고 독일 정치에도 개입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위협을 주기 위해서 뭐 라스베가스에서 사이버 트럭에다가 폭탄 터뜨리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일론 머스크에 대한 정치적인 어떠한 뭐 나쁘게 얘기하면 테러 또는 정치적인 경고의 가능성은 정말 저는 증폭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들도 경호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굳이 저는 저렇게 정치적으로 트럼프 지지하는 걸로만 끝났으면 좋았는데 왜 영국에서도 저러고 있고 독일에서도 저러고 있는지는 저는 사실 1도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박사님 보내드리기 전에 또 이제 주가 전망 네.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다 두루뭉술하게 여쭤볼게요. CES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네. 뭐 엔비디아 당연히 주가 궁금할 거고요. 항방.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 당연히 투자들 많고 투자 액수 크니까 궁금할 거고 그다음에 로봇 관련 주들도 또 궁금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요. 요즘 또 그만큼 회자되고 있으니까 박사님이 다 뭉뚱그려서 한번 네. 우선 엔비디아를 보면은 더 논쟁을 해서 보셔야 될 것은 양자 컴퓨터의 대결이 아니라 브로드컴과 마블 테크놀로지죠. 이제 작년 말부터 여러분 브로드컴과 마블 테크놀로지가 되게 주가가 폭등을 했었는데요. 흔히 말하는 맞춤형 AI 칩 아니면 ASIC이라고 하는 것과 엔비디아는 제너럴 퍼포스거든요. 요 두 비싸죠. 그 대신 엔비디아의 후퍼라든지 블랙일. 근데 이제 엔비디아의 지금의 단점은 분명히 1분기 실적, 이번 4분기 실적,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파이낸스 이어가 아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10월, 11월, 12월 요 2024년에 실적 발표가 이뤄질 때에는 엔비디아의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랙엘이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테니까요. 블랙엘이 빨리 나와야 됩니다. 블랙엘이 지금 12월 양산을 얘기했다가 지금 벌써 1월인데도 지금 1월 말에 할 건지 2월 달에 할 건지도 얘기를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지금 단기적으로 가장 여러분들이 근심하셔야 될 것은 블랙엘의 양산 시점 이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브로드컴과 마블 테크놀로지가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글하고 페어링을 했고 그 다음에 메타하고 페어링을 했죠. 여기에 맞춤형 칩을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블 테크놀로지는 아마존에 지금 AI 칩을 만드는 걸로 결정이 났고 그리고 또 다른 빅테크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데 아마 마이크로소프트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빅테크들이 너무 엔비디아에 의존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좀 독립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이런 맞춤형 칩들을 이런 만드는 거고 이 설계를 브로드컴이나 마블이 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맞춤형 AI 칩 시장도 분명히 커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엔비디아에게 결정적 타격을 줄 것이냐 네버라고 저는 생각해요. 절대 가능성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도 우리 이거 맞춤형 칩은 우리의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우리의 클라우드 사업을 위해서 쓰는 건 아니니까 우리 걱정하지 마. 엔비디아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거든요. 피차이라든지 제시라든지. 왜냐? 그래야 클라우드용 엔비디아의 블랙엘을 선점할 수 있으니까요. 왜? 제너럴 퍼포스의 장점은 유연성이 좋다는 겁니다. AI 기술이 밝혀지면 거기에 맞게끔 세팅을 자꾸 바꿔줘야 돼요. 이거는 제너럴 퍼포스 쿠다를 통해 가지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맞춤형 AI 칩은 효율성이 있는 대신에 가격도 저렴한 대신에 좋죠. 그리고 독립도 할 수 있어요. 엔비디아로부터. 근데 만약에 우리 AI 방법론이 바뀌고 월드 모델은 이 방법식으로는 해서는 안 돼. 그럼 아까 우리 월드 모델을 배웠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 중에서 거대 언어 모델은 구글의 이 TPU라든지 아마존의 트리엄이라든지 트리엄2라든지 여기에 맞출 수가 있어요. 월드 모델은 여기에 안 맞을 수 있어요. 월드 모델은 제너럴 퍼포스인 엔비디아의 칩을 써야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도 미국의 빅테크들은 반드시 믹스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즉 엔비디아 거와 그 브로드컴이나 마블에서 만드는 맞춤형 AI 칩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지 결코 이걸로 하나로 획일적으로 변화되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중장기적 미래는 저는 매우 밝다고 보고 있어요. 바로 이 유연성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쿠다라는 거고요. 또 뭐 님이라는 또 플랫폼도 이제 추가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파워가 대단히 강력하다. 정말로 엔비디아의 여러분 하드웨어 담당 직원보다 소프트웨어 직원이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중장기적 저는 성장 전략은 좋다.
그러나 엔비디아도 여러 가지 지금 허들이 블랙엘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양산을 지금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보셔야 될 것은 TSMC죠. TSMC가 프로덕션 캐퍼시티를 갖다가 확충하지 않으면 브로드컴과 마블 테크놀로지도 어차피 TSMC에서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TSMC 보기에는 엔비디아 거 먼저 생산해주고 공장에서 여윳분이 생기면 브로드컴과 마블에서 주문 들어온 걸 생산하지 여기 먼저 해줄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다만 브로드컴이 프로덕션 캐퍼시티를 지금 독일하고 일본하고 미국에서 공장을 증설하고 있죠. 독일은 자동차용 칩이니까 뭐 전혀 관계가 없고, 일본은 조금 관계가 있고, 미국이 확실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준공이 2027년인데 아마 2026년으로 당겨질 수도 있고 2026년 하반기부터 공장이 돌아갈 건데 2026년까지는 칩 자체의 생산량이 증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빅테크들이 가져가면서 그중에 일부를 맞춤형 칩을 가져가서 자신들의 거대 언어 모델 학습에만 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로드컴이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의 캐퍼시티 자체가 제한되어 있다. 왜? TSMC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보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시장에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네. 양자 컴퓨터 시장은 그냥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 나 5년 뒤에 하겠다는 롱 자세가 아니면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이건 완벽한 롱입니다. 이거 해가지고 올해 저기 추석 때 우리 설 때 뭐 방콕 놀러 가야지, 뭐 이렇게 도쿄 놀러 가야지, 이런 자세로 들어가시는 건 아니라고 보고, 이거는 뭐 한국에서 익숙한 단타, 미국에서는 단타가 통하지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좀 아니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로봇 같은 경우도 또 한국에서 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하면서 새로운 레인보우 로보틱스 손가락을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 테니스 공도 못 잡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상용화를 하겠어요? 삼성전자가 로봇 진출하겠다는, 워낙 지금 삼성전자 지금 HBM에서 지금 진짜 에브리데이 홀리데이 테스트하고 있잖아요. 통과도 못하고 있고, 이번에는 그 얘기까지 들었잖아요. 젠스랑한테 설계를 잘못했다. 이런 모욕적인 얘기까지 들었으니까 막 삼성전자 날리니까 그 다음날 아니 그래서 삼성전자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젠스랑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삼성전자는 모욕적인 발언을 들도록 3E는 HBM 3E는 안 되는 거예요. 설계를 바꾸라까지 얘기했다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러면 4로 가겠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이거 지금 R&D 하고 있는 단계. 제가 보기엔 2025년 삼성전자는 죽었다 깨나도 양산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국민주라고 해서 애정을 가지고 보는 건 좋지만, 아니 무슨 테스트를 6개월 이상 해요. 그래도 주가는 지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긴 한데. 기대치죠. 물론 삼성전자는 받치고 있는 기둥이 가전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를 다 보셔야 되는 거죠. 반도체만 보실 건 아닌데, 저는 SK 하이닉스 부분에서의 반도체 부분에서의 AI 칩, DDR이라든지 이러한 전통적 메모리가 아니라 랜드 프레시라든지 전통적 메모리가 아니라 AI와 관련된 이 HBM과 관련돼서는 삼성은 제자리 잡을 때 미니멈 1년 걸린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장담이라는 말은 좀 너무 과했고요. 왜냐하면 지금 설계를 바꾸라는 메시지가 누구 입에서 나왔냐면 젠슨왕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한 면박 약간 그런 느낌이고, 네. 근데 반면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좋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 가서 만나도 주고, 네. 마이크론하고 지금 두 개가 경쟁하고 있으니 열심히 해가지고 좀 더 많이 납품해줘. 뭐 이런 식의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만족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의 최소한 HBM 영역에서는 격차가 분명하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좀 삼성이 만회하기를 원합니다.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근데도 객관적인 시간은 필요하다라는 것. 근데 만약에 HBM을 진짜 납품이 되고 통과가 되면 삼성 주가 많이 오르겠죠. 네. 그 시기가 언제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절박하죠, 삼성은. 절박하죠. 마무리는 네. 이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이런 세상에서 평범한 생활에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모르겠다. 왜요? 근데 박사님 같은 분들은 신나실 것 같고. 아니요, 머니올라를 많이 보시면서 머니올라를 많이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제 사실은 머니올라 같은 채널이 잘 하고 있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한국의 경제지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사실 여러분 월스트리트저널만 매일 구독하고 계시면 투자하는데 훨씬 더 편합니다. 지금 언어 장벽도 많이 넘어졌잖아요. 여러분 블룸버그 하나만 매일매일 유료로 기사를 꼼꼼히 읽으신다고 하시면 미국 주식 투자를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여러분 파이낸셜 타임즈를 하나만, 파이낸셜 타임즈, 그다음에 블룸버그, 그다음에 월스트리트저널 셋 중에 하나만 정기 유료 구독을 하시면서, 요즘 디벨 깔면은 다 번역해 줍니다. 해주면서 미국 기업들이나 미국 매크로에 대한 이런 논의들을 갖다가 여러분
팔로우만 하실 수 있으시면 충분히 자신감이 생기실 수가 있거든요. 딥L 같은 경우를 유료로 깔면은 네. 웹사이트를 그냥 통째로 번역을 해줘요. 네네, 그래서 맞아요. 그냥 한국어 뉴스처럼 보실 수가 있거든요.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 타임스 이런 거 딥L과 같이 해서 요 정도는 여러분 투자하시는 거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식에다가 공부에다 투자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많이 벌겠다고 그 정도 투자는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한국 주식하고 분명히 로직이 다르다는 것 아셔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미국 주식들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있는 이런 밈 주식 말고도요, 정말 좋은 주식들 많아요. 여러분 트럼프가 되면서 지금 일론 머스크와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방산산업의 패러다임 교체잖아요. 예를 들자면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블룸버그나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 타임즈에 어마어마한 글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보잉을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공격하고 있는지, 디스럽션 하려고 하는지. 근데 이것이 성공할 것인가 과연. 왜요? 로키드 마틴이나 이런 데는 30-40년 군수산업을 장악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장학생들이 정말 수많은 별들과 함께 같이 있는 거고 국회의원들에게 많은 정치 자금을 대줬기 때문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요. 이들이 쉽게 무너질까? 일론 머스크가 F-35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실제로 그냥 농담한 말이 아니라 그 공격하겠다는 거, 대체하겠다는 거거든요. 실리콘밸리는 다양한 안드로이드라든지 새로운 기업으로 이런 부분에서의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스타쉽이 지금 1월 10일에서 지금 발사가 늦춰지지만 스타쉽이 여러분 만약에 성공하게 될 경우는 화성 가는 건 그거는 그냥 에드 벌룬이고요. 스타쉽이 나오면 여러분 스타링크 사업이 바뀝니다. 스타링크가 지금까지 올렸던 거하고 다르게 지금 스타쉽에서는 훨씬 더 들어갈 수 있는 인공위성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스타링크가 세컨드 제네레이션으로 바뀌어요. 2배 정도 커집니다. 네. 훨씬 더 기능도 다양해지고 속도도 더 빨라집니다. 스타쉽은 올라가서 스타링크도 지금 팔콘 9에 비해서 서너 배를 더 많이 뿌릴 수가 있어요. 팔콘 9. 이 팔콘 9에서 뿌리는 것보다 서너 배를 한 번 올라가서 더 많이 뿌릴 수 있고 그리고 스타링크의 크기도 바뀌어요. 이 스타링크는 여러분 스텔스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 필요 없다라고 그러니까 저기 스페이스 F-35가 전통적인 레이더망엔 걸리지 않지만 저궤도 위성엔 걸리거든요. 근데 중국도 여러분 저궤도 위성을 띄우고 있어요. 네, 네. 이런 부분에서 F-35를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그렇게 비싼 거 만들 필요 있냐? 요즘 다양한 방산 산업에서의 이런 새로운 여러분 라이징 스타들이 되게 많습니다. 미국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전쟁 개념을 다 디펜스 스트래티지를 바꾸고 있고 그래서 방산 산업에서도의 가능성 있는 것들 보셔야 되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또 팔란티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나와서 팔란티어의 장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듣고 그러니까 이런 싶지만 부분에서 다양한 변화들을 미국 언론을 보시면 공부하실 수 있으세요. 예전에는 영어를 못해서 한이다. 네. 그거 보고 싶은데 네. 그런 사람 많았는데 사실 요즘은 AI의 도움으로 그게 더 이상 장벽이 아닌 시대가 됐으니까 아닙니다. 네.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 정도의 투자는 감행하는 게 좋다. 네, 오늘의 또 저희가 어떤 레슨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뭐 팔란티어를 비롯해서 방산으로 한번 또 얘기해 볼까요? 네, 네, 좋죠. 스타쉽이 성공한 이후에 네. 가능하면은 그게 좋겠죠? 네. 그럼 기대해봐도 좋죠. 되는 네.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가 급하게 섭외를 했는데 응해주신 박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곧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